최근에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사무 차장의 브리핑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일명 K-방역의 성공키는 모두가 영어 단어 T로 시작해서 3T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양의 검사, 공격적인 역학적 추적 조사, 그리고 적절한 감염자의 격리와 치료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진은 여기에 신뢰라고 하는 네 번째 T가 더해지지 않는 한 K-방역의 성과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방역의 기술적 역량과 각종 조처와 정책에 우리 사회 구성원이 부여하는 정당성이 더해질 때 성과란 제대로 또 실제로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신뢰는 이런 사회적 정당성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또 많은 문헌들이 강조하는 위기 속 협치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역당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가 단순히 방역당국의 말을 잘 듣겠다는 수능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마스크 쓰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실천율은 지난 2월 말 신천지 사태 직후에 상승을 하는데 이후에 마스크 대란을 겪고 더위에 힘들었지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에는 효능감, 즉 이런 대응이 중요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높은 효능감은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이 개입되기 전부터 굳건했는데 이는 나는 마스크 쓰기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 통제감과 함께 방역 당국이 보여준 권고 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T가 이룬 기적 같은 K-방역의 성과는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K-방역의 성과를 반짝 사례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명한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칼 와이크는 예고 없이 닥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란 책을 통해 불을 끄는데 급급한, 그래서 억제 자체가 목표인 위기 관리와 문제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예측형 위기 관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후자를 위한 5개의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죠. 실수와 실패에 유념해서 우리 시스템을 약하게 만드는 이상 신호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 불확실한데도 단순화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늘 현장에 힘을 실어줄 것. 회복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권위라든지 위계보다는 전문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연구진은 노학자의 조언, 특히 첫 번째 조언을 상기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해서 K-방역이 성과의 이면에 드리워 있는 4개의 그림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우리가 택한 방식은 이 사회 성원 모두가 저마다 방역 영웅, 방역 사령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철저하게 지침을 준수하고 멈춤을 버텨내고 피해와 손실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영웅. 이 영웅서사의 가장 가시적인 예는 코로나 보건의료 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치료와 방역 인력의 헌신은 그 이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번아웃을 일으켰습니다. 번아웃, 곧 소진은 일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대처할 자원은 부족한 불균형 속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심하게 지치고 일에서 몰입과 성취감을 잃게 되는 특수한 직무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일단 번아웃이 되면 회복까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코로나 영웅들은 번아웃 되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격리구역 안에서 개인보호구를 입고 들어가면
보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거, 그다음에 장갑을 2개 이상 끼기 때문에 만지는 거 감각이 다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를 간호사 1인당 2명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은 비율로 환자를 케어하는 거는 간호사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환자분들도 사실 그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고 아무 준비 없이 입원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구호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택배를 받아서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그 물류센터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한테 직접 간호를 행하는 시간보다 택배 분류하고 넣어야 될 물건, 넣지 말아야 될 물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오히려 이제 그 간호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뭐 택배에 붙여도 돼요, 이런 거 붙여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저희의 연구 결과도 들으신 인터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었고, 모욕적이거나 무리한 민원에 대응에서부터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된 위태로움, 또 닥쳐서 급급했다 보니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업무 지침 등 보건의료 인력의 의지나 소명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을 끈 결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불을 끌어 불 속에 뛰어든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는 충분히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명한 의학계의 학술지죠. 란셋은 전문가 사설을 통해서 코로나 인력은 급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기계처럼 100%풀 가동을 지속할 수도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인력의 안전과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특별히 아닌 기본권이라는 권리장전의 발표도 있었고요. 우리도 이제는 사실상 치료방역 인력을 우리로부터 고립시키는 영웅서사를 멈추고 그 대신 연대의 어깨를 내줘야겠습니다. 코로나 현장의 업무 환경 개선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꼭 지키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요. 그런데 코로나로 지친 것은 비단 의료 인력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루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생존 전반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문헌을 종합하면 우리의 코로나 일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대략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우는 모두 영어 단어 D로 시작을 하더군요. 당연한 듯이 누렸던 일상 자유의 박탈, 결혼식이 연기되고 채용이 취소되면서 겪은 목표의 미실현, 요양원 방문이 금지되고 등교와 출근이 멈추며 경험한 관계분리입니다. 이 3D 상황이 코로나 장기화를 타고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일상 위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완전 정지면 0, 100% 복귀면 100인데 지난 석 달의 점수를 보면 아직도 50점 이하, 즉 절반의 회복도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각자의 대처 자원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멈춤 속에서 가사와 돌봄 책임이 가중되었던 우리의 주부들, 거리두기로 생계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일상은 평균보다 그 위축이 더 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경우도 주부 저소득층과 함께 코로나 9개월 동안 일을 잃어버렸거나 무급 휴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았고, 실제로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 확진이 더 많았다는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는 참으로 교묘하게도 우리 사회의 취약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온 것입니다. 하버드의 널리 알려진 정치사회학자죠. 피터 홀은 미셸 라몬과의 공저를 통해서 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비슷해도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호에 더 성공적인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는 일상이 심하게 다른, 즉 마모된 집단에게 이웃을 만들어주고 일상의 고립을 줄이는 공공정책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했죠. 두 번째 그림자를 돌아보며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긴 상대를 향해 우리가 그동안 분출한 분노와 혐오에서 시작합니다. 트위터는 익명에 기반한 계정이 많아서 그만큼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소셜 미디어죠. 1월부터 9월까지 욕설과 함께 출연한 단어를 살펴보니 개별적인 사안들하고 함께 감염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다수 출연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욕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혐오는 어떨까요? 저희의 설문을 분석했더니 유행 발생 초기에는 혐오가 주로 중국이나 중국인 등 쉽게 구별되는 외집단을 향했지만 점차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코로나 뉴스가 일으키는 감정에서도 불안에 이어 2순위를 차지하는데 그 사이 2번의 급상승이 있습니다. 조사의 시기와 개방형 답변을 종합하면 이런 우리의 분노가 해당 시기 주요 집단 감염에 일조한 개인과 집단의 무책임에서 촉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분노, 그 우리의 혐오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을 덮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도 통계 수치는 확진을 겁내는 것만큼 확진됐다는 이유로 받게 될 비난 두려움, 즉 낙인 두려움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폐 끼친 자에게 분노하고 혐오를 표출하면서 내가 민폐라고 찍혀 비난받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자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온 지난 9달, 우리 안에서 상호 신뢰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나 같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국민을 방역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보다도 방역에서 덜 중요하고 방역 성과에도 덜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우리의 상호 신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만들어낸 특이한 주체, 확진자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질병 진단을 받으면 환자라는 이름을 얻죠. 그러나 코로나 경우는 그보다 확진자로 불리우면서 질병 책임의 무게를 더해왔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정보 기술과 공권력이 더해져 가능했던 공격적인 추적은 K방역의 성과에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처럼 타인의 행적을 낱낱이 확인했고 만일 어떤 이탈이나 위반이 드러나면 강하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코로나 피로가 누적된 채 일부 무책임한 행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이 점차 감염을 가해 피해의 구도로 보고 결핵이라든지 독감 같은 감염과는 사뭇 다르게 마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하듯 다룬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와 결속을 가로막는 상호 신뢰 고갈의 문제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수의 이웃을 소수의 이탈자와 혼동하면 우리의 K방역은 더욱더 탈인격적으로 내몰릴 수 있고 그런 감시와 징벌의 공동체 속에서 되돌아오는 건 더 큰 낙인 두려움과 불신의 스트레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그림자는 K방역이 거둔 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일으킨 감염 자체에 대응해서 감염증 유행이 우리의 생활과 생계, 곧 사회적 삶에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의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 K방역은 결코 방역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보다 더 연결되고 새롭게 연대할 사회적인 계약의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